안녕하세요. 설 잘 지내셨나요? 네. 공부하시면서? 어떤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설 그 일주일 동안에 전과목을 동영상을 한번 쫙 돌리겠다 라고 네?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그분 하시는 것 같던데 네. 환갑을 바라보시는 나이셨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163쪽에 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 여기 맞죠? 맞을까요? 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대부분 민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민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 좀 볼 텐데, 여기 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 이거는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엄청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테고 엄청 쉽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음 중 부기등기에 의한 것은 뭐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게 형식에 따른 분류인데, 등기를 형식에 따라서 둘로 구분이 됩니다. 형식에 따라서 둘로 구분을 하는데, 숫자 하나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등기, 독립등기. 숫자 하나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등기, 독립등기 또는 주등기라고 불러요. 주등기, 뭐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된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부르는데, 부기등기. 숫자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된 등기, 2개로 구성된 등기를 부기등기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부기등기는 요 부자가 붙일 부자예요. 붙일 부자. 기는 기록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부릅니다. 어디에 붙여서 기록하느냐면 독립등기,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를 부기등기, 부기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독립등기,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있겠죠? 붙여서 기록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합니다. 독립등기, 주등기에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이 독립등기,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을 합니다. 주등기와 같은 등기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교재마다 이게 설명이 다 다른데요. 이게 대학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법무사 책에 있는 내용. 이게 정확한 게 맞습니다. 중개사 책마다 다 설명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맞아요.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와 같은 등기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부기등기, 부기등기라고 부릅니다. 요 주등기라는 것은 이것과 대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낸 거예요. 요게. 요 주등기는 요 부기등기와 대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낸 거고, 독립등기는 숫자 하나로 구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등기, 독립등기 같은 뜻이 될 겁니다. 뭐 이론은 이런데, 예를 든다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담보를 제공하는데, 보통 담보 제공은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저당권을 만들어서 정해준다 이런 뜻이었죠. 그렇죠. 그럼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요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하게 돼요. 10억 원을 빌려줬으니까 10억 원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그리고 저당권을 갑으로부터 설정받았으니까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갑구에 을의 이름이 등기가 됩니까? 을구에 등기가 되는 겁니까? 네? 을구겠죠. 을구에 요 을의 이름이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요게 주등기, 독립등기예요. 숫자 하나로 구성이 됐다고 해서 주등기, 독립등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요 갑은 돈이 더 필요해서 이명복이라는 분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5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요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요 이명복 씨는
5억 원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건 두 번째 이루어진 등기죠. 이건 첫 번째 이루어진 등기고 이건 두 번째 이루어진 등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을구에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질 거예요. 저당권 설정 이명보 그리고 5억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가 되셨을까요? 어렵지 않죠? 네. 이때 요 을은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런데 요 채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변제기가 아직 1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못할 겁니다. 아직 변제기 1년 남았으니까. 그러면 요 을이 돈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 채권을 다른 자에게 팔아요. 다른 자에게 팝니다. 돈 받고 팔더라는 겁니다. 10억 원 채권이고 그리고 변제기 1년 정도 남았으니까 9억 원 정도면 살 사람 많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채권을 파는데 이걸 채권양도라고 불러요. 채권양도. 요 양자는 넘길 양자고 도자는 넘길 도자입니다. 그래서 요 을은 넘기는 사람, 채권양도인이라고 부르고 병은 채권을 받는 사람, 채권양수인이라고 불러요. 양도인은 넘길 양, 넘길 도. 양수인은 넘길 양, 받을 수. 그래서 넘겨주는 사람 양도인, 받는 사람 양수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억의 채권은 병에게 넘어갑니까? 넘어가겠죠. 채권은 병에게 넘어갈 겁니다. 이때 이 저당권도 같이 따라갑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반성이라고 불러요. 수반성.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통유성. 담보물권의 통유성. 못 들어보셨어요? 앞으로 들어보실 거예요.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있는 성질이란 뜻이에요.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있는 성질. 뭐가 있을까요? 수반성.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부정성. 그리고요. 불가분성. 그리고 물상대위성. 요 네 가지 정도는 보통 다 아시는데 보통은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타물권성. 이렇게 5가지를 담보물권의 통유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요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가면 요 저당권도 채권에 수반돼서 따라가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채권에 수반돼서 따라가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수반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당권이 을에게서 병으로 넘어가죠. 맞습니까? 그럼 저당권의 주체가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는데 주체의 변경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전. 지난 시간에 했죠? 이전.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을구에 하겠죠? 맞습니까? 을구에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1번 저당권이 이전된다. 누구에게? 병에게. 이건 을구의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되셨겠죠? 그러면 이때 요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다른 자에게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락대금이 나올 텐데 이 경락대금으로부터 요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걸 순위번호라고 부르는데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을은 요 채권과 저당권을 전부 다 요 병에게 넘겼습니까? 다 넘겼고 이제 요 을은 더 이상 채권자도 아니고 저당권자도 아니죠. 그래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병과 이명복 씨가 이제 배당을 받아갈 텐데요. 요 순위번호대로 배당을 받아가요. 그렇다면 요 병이 5억 원을 먼저 이명복이 5억 원을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면 요 병은 10억 채권을 9억이나 주고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다라는 겁니다.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은 뭐냐면 거래를 보장하는 겁니다. 거래를 보장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이에요. 이 경우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거래가. 이거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병으로 하여금 요 을의 순위를 유지시키면 거래가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을의 순위를 병에게 유지시킨다면 이 거래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병의 순위를 을의 순위를 병에게 유지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붙여서 기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붙여서 기록을 하게 되면 의뢰 순위가 고스란히 병에게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를 순위 유지를 위한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요 의뢰 순위를 병에게 유지시킨다고 했을 때 요 이명복 씨는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명복 씨는 이순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만큼 돈을 빌려준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의뢰 순위를 병에게 유지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명복 씨에는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때 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부기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순위 유지를 위한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요 3번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여기에 요 순위에 붙여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순위 유지를 위한 부기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병이 또 한번 A에게 채권을 양도합니다.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요 A는 채권 10억의 채권을 취득합니까? 취득하겠죠. 저당권의 주체가 병에서 요 A로 넘어가겠죠. 수반성에 의해서. 맞습니까? 따라서 무슨 등기합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요 병의 순위를 A에게 유지시켜야 되겠습니까? 유지시켜야 되겠죠. 유지시키는 방법은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면 돼요. 그러면 병의 순위가 A에게 고스란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요거를 주등기라고 했죠. 독립등기, 주등기. 숫자 하나로 구성된 등기라서 주등기, 독립등기. 요거는 부기등기. 요거는 부기의 부기등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나가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부기의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이거는 그러면 이 관계를 잘 살펴보시면 갑 소유권자가 갑인데 갑에서 첫 번째 도출된 등기는 뭡니까? 을이죠. 무슨 등기입니까? 주등기. 두 번째 도출된 등기는 뭡니까? 병이죠. 부기등기. 세 번째는 부기의 부기. 네 번째는 부기. 100번째라고 한다면 부기가 몇 번 나옵니까? 100번이요. 99번이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까지는 출제를 합니다. 부기의 부기까지는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요 관계를 아시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주등기와의 동일성, 주등기와 같은 등기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 이명복 씨는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권자죠. 저당권자로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저당권자로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권의 등기 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당권의 등기명의인이라고 불러요. 등기부에 이름이 기록된 자를 등기명의인이라고 부르는데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 일정한 사항을 기록해야 돼요. 이를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록하는 표시사항이 있는데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으로서 등기부에 기록이 돼요. 이때 이름을 바꿀 때, 주민번호 바꿀 때, 주소를 바꿀 때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라고 부릅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부에 처음부터 이름 잘못 기록을 했다면 고쳐서 바로잡아야 되겠죠. 주민번호 처음부터 잘못 기록했다면 고쳐서 바로잡습니까? 이거 잘못 기록했다면 고쳐서 바로잡아야 되겠죠.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경정등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 경정등기, 고칠경 바로잡을 적. 그러면 이름을 잘못 기록했다면, 주민번호 잘못 기록했다면, 주소를 잘못 기록했다면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라고 불러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 다음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이 이명복이라는 이름인데 이름이 좀 그렇죠. 명복을 비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자 합니다. 뭐로? 이명길로. 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맞습니까? 이게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예요. 원래 진짜 이름은 이명박인데 등기부에 이명복으로 잘못 기록했다면 이명복을 이명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 등기라고 불러요.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 이때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 될 텐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보면 이렇게 할 겁니다. 2번 저당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겠다라고 공시하고 그리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명길로. 그리고 한 사람이 이름을 두 개를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를 지워주게 될 거예요. 이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3번을 기록하게 되면 요 이명복과 이명길은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 숫자가 서로 독립된 등기로 구성이 됐다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됩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다가 붙여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예요.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같은 사람이라는 게 표시가 된 겁니다. 요게.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언제 하느냐면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나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는 같은 사람이라는 걸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무슨 등기하는 겁니까? 부기등기. 언제나 부기등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출제가 되는 건 주로 이거예요. 위쪽 거 순위 유지. 이걸 좀 잘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거기 주등기, 독립등기라고 나와 있고요. 부기등기 거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164쪽을 보시죠. 거기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52조에 부기로 하는 등기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외우셔야 되는데 못 외우시겠죠? 대신 이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 첫 번째는 무슨 등기? 주등기. 두 번째는 부기등기. 세 번째는 부기의 부기등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확인할 게 있는데 표제부는 표제부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증축했다면 면적이 늘어납니까? 면적이 늘어나죠. 그럼 면적을 바꿔주는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건물을 증축했다고 해서 건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겠죠.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무슨 등기 해야 되겠습니까? 네? 부기등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기등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이로 된 등기부, 등기부였는데 그때는 보관전식 등기부, 카드식 등기부 이렇게 불렀어요. 종이로 된 등기부를. 그런데 이 종이로 된 등기부일 때는 동일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제부에도 부기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산 등기부로 바뀌면서 등기 예규에서 표제부는 언제나 항상 주등기한다는 규정을 둬버렸어요. 그래서 표제부, 전산 등기부에서 표제부는 부기등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고요? 주등기, 독립등기를 하는 겁니다. 논리로 본다면 동일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제부도 증축이 이루어질 때는 당연히 부기등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전산등기부로 바뀌면서 법령에서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한다라는 특별한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 이런 걸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신청정부에 반드시 기록할 필요는 없이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을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불렀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임의적 기록상. 나중에 또 보실 거예요. 이 임의적 기록상은 첫 번째, 약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든지 특약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든지 합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든지 계약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이는 임의적 기록상입니다. 신청 정보에 기록해도 되고 기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그런데 이 특약사항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특약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등기할 수 있는데 특약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데 이는 언제나 부기등기합니다.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제나 부기등기를 하게 돼요. 두 번째,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시기, 종기 또는 존속기간 뭐 이런 것들, 변제기 이런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된 거죠. 세 번째, 돈의 의미가 있는 것은 이도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돈의 의미가 있는 것은 이자, 지료, 보증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이건 전부 다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정보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에도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이기 때문에 신청정보에도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돈의 의미가 있지만 필요적 기록사항 몇 가지를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두 번째,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임. 세 번째, 환매 등기에 있어서 환매대금.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임. 그 다음에 환매 등기에 있어서 환매대금. 요 세 가지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 요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약정사항이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등기.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거기에 1번을 보시면 등기명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나와 있습니까? 이는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 다음에 거기 7번을 보시죠. 7번. 6번, 7번, 8번, 6번, 7번, 8번을 이렇게 묶으셔요. 6번, 7번, 8번 이렇게 묶으십니다. 묶으셨습니까? 네. 이건 뭘까요? 약정등기입니다. 약정등기.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등기. 그 약정이라 묶고 있죠. 그렇죠. 약정. 특약이라 묶고 있죠. 이걸 약정등기라고 하는데 이건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걸로 해결해요.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 않죠? 어려우셔요? 안 어려우시죠? 네, 이런 걸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등기 절차의 개시에 따른 분류 나와 있는데 이는 뒤에서 상세하게 보실 거예요. 거기 3번에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있습니까? 이 직권에 의한 등기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서 외우실 필요는 없고 뒤에서 한 줄 한 줄을 다 설명을 드립니다. 뒤에서 강론에서. 그래서 뒤에 제대로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뒤에서 이해를 하시면 따로 외우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66쪽을 보시면 부동산 등기의 효력 나와 있습니까?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과 법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몇 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때 이 법률행위는 물권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셔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건 채권행위죠. 이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권행위.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물권 변동이죠. 소유권이 변동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때 이 등기를 효력에 따라서 구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효력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면 물권 변동에 중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 등기.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 등기. 두 번째,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 등기를 하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 등기. 이렇게 효력에 따라서 크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 등기.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 등기를 하기 이전 단계에서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 예비 등기. 이렇게 둘로 나누게 돼요. 예비 등기는 가등기를 의미합니다.
이 가짜가 임시 가짜예요. 임시로 하는 등기,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물권 변동의 중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중국 등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임시로 하는 등기, 이게 뭐라고요? 가등기. 그럼 이 가등기는 왜 하느냐면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존재합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이거 써먹어야 돼요.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낸 등기이기 때문에 다른 효력은 없습니다.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존재해요.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 여러분이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따라서 가등기는 경고적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다만 이 경고적 효력은 법적인 효력은 아니고 사실상의 효력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효력은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출제도 요게 하나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물론 가등기 나중에 상세하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요 시점에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요 시점은 갑의 소유권 등기에서 을의 소유권 등기로 바뀐 시점이에요. 그러면 요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변동이 되죠. 어느 시점에 변동이 됩니까? 접수 시점에. 기억나십니까? 접수 시점에 등기 신청 정보를 접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본등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예비등기. 예비등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등기. 그렇죠.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 가등기.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 종국등기는 효력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물권 변동의 효력이 인정이 될 겁니다. 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가장 중요한 효력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순위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항적 효력도 있고요. 공시 방법은 다른 자에게 공적으로 보여준 거죠. 권리 변동 과정을 보여준 거죠. 따라서 공시 방법을 갖추면 다 대항적 효력은 발생하게 돼요. 공시 방법을 갖추면.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리 추정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후등기 저지력이 있고, 여섯 번째, 점유적 효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공시적 효력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공시적 효력. 등기는 공시 방법 맞습니까? 그럼 공시적 효력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시적 효력을 예로 드는 교재도 있지만 보통 책에는 이 공시적 효력은 생략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6가지를 종국 등기의 효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6가지를. 이거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 순, 내, 추, 후, 점유 이렇게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이때 시험과 관련해서는 요거 출제가 됩니다.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내용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그 다음에 요건 뭐 시험에 안 나올 테고 이것도 출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요것도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출제가 되는 부분은 보통 요 4개예요. 4군데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이 물권 변동의 효력에서 출제되는 건 너무 뻔해요. 물권 변동의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네?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그렇죠.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시점. 접수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저장 시점. 그게 바로 여기서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순위 확정의 효력이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얼마를? 10억 원을.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이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이루어진 거죠. 맞습니까? 그 이후에 갑은 병으로부터 또한 5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줄 거예요.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이 병은 5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거 두 번째 이루어진 거 맞죠?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등기부에는 을과 병의 명의는 갑구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을구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을구에 이루어지겠죠? 을구에. 그래서 1번 저당권 설정 을 그 다음에 10억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2번 저당권 설정 병 5억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순위번호라고 불러요. 순위번호. 순위를 나타내는 번호다라는 뜻입니다. 순위를 나타내는 번호다. 이때 을명의 요 저당권 등기가 첫 번째 이루어졌죠. 이건 두 번째 이루어졌죠. 이게 순위가 첫 번째 이루어지면 이 순위가 확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루어진 순위도 확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를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순위가 확정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순서 순위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 순서가 뒤바뀔 수는 절대로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졌고 이게 두 번째 이루어졌죠. 이게 순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뒤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거. 이를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을과 병의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이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뭐 갖고 판단하느냐? 이거는 같은 구죠. 이 등기한 순서 갖고 판단하는데 등기한 순서. 이거는 지금 을과 병은 지금 같은 구에서 이루어졌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같은 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등기한 순서는 순위번호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등기한 순서는 순위번호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뭐 갖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순위번호 갖고 판단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같은 구일 때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는 등기한 순서 갖고 판단하는데 이 등기한 순서는 순위번호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위번호 갖고 권리의 우열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단일 지문으로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만들어서 정해줍니다. 설정한다 이런 용어를 쓰게 돼요. 그러면 이 을은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는 갑구에 하겠습니까? 을구에 하겠습니까?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전부 다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갑구에 한다고 했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정보 맞아요. 따라서 갑구에 하겠습니까? 을구에 하겠습니까? 갑구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순위번호 1번은 갑구의 순위번호 1번은 보통은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가 바로 1번에 기록하게 돼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 뭡니까? 보전 등기. 그렇죠. 그래서 보통 1번은 소유권 보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요 을은 첫 번째 을구에서는 요 을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에서 첫 번째 이루어졌지만 순위번호로는 2번으로 나타나게 돼요. 왜? 선순위 보전 등기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돈을 빌립니다. 10억 원을 빌려요.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은 을보다는 순서가 나중에 이루어졌죠.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등기는 갑구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을구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을구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는 을구입니다. 을구에서는 첫 번째 이루어진 등기죠. 1번 저당권 설정 병 10억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요 순서는 한 번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된 거라고요? 확정이 된 겁니다. 순서는 한 번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된 거예요. 이것도 순서가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뭐 갖고 판단을 하느냐면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등기한 순서 갖고 판단을 하는데 이 등기한 순서는 순위 번호가 등기한 순서를 나타냅니까? 나타내지 못합니까? 나타내지 못해요. 이유는요. 서로 다른 구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등기한 순서는 여기 순위 번호 갖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구라서 따라서 순위 번호 갖고 판단할 수는 없고 뭐 갖고 판단하느냐. 동일한 등기소 안에서 이루어진 등기는 전부 다 접수번호 순서대로 등기합니다. 동일한 등기소 안에 있는 등기는 전부 다 뭐 갖고 판단한다? 무슨 순서대로 한다고요? 접수번호 갖고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접수번호 갖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접수번호는 이 안에 기록이 돼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네, 이 안에 요쯤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 앞에 접수번호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접수번호 갖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같은 구일 때는 뭐 갖고 판단한다고요? 순위번호. 다른 구일 때는 뭐 갖고 판단한다고요? 접수번호. 그렇죠. 접수날짜, 접수번호 갖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등기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순위번호 갖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다른 등기부라면 뭐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까? 접수번호.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순위 확정의 효력을 보신 겁니다. 대항적 효력은 민법에서 하실 테고 추정력을 보겠습니다. 추정력. 추정력도 우리 민법 등기법 양축에서 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물권 등기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몇 조에 의해서? 186조에 의해서. 맞습니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 상실합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요 갑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때 이 등기만 놓고 판단한다면 요 을은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돈이 오고 가는 것도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돈이 오고 가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 요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습니까? 대금을 받아요. 그러면 이익 불이익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급부로 돈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을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반대급부로 그 소유권의 가치만큼 돈을 지급하죠. 따라서 요 을은 돈을 고려한다면 이익 불이익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돈이 오고 가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용어를 쓸 텐데 돈이 오고 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돈이 오고 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오고 가는 것은 민법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돈이 오고 가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 불이익, 이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게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돈이 오고 가는 것은 민법에서 다루는 부분이라서 우리 등기법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 등기법은 등기부 하나만 놓고 요것만 놓고 판단합니다.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돈이 오고 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갑 불이익 발생하는 거 맞습니까? 을 이익 발생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이때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따가도 보실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소에는 등기관이 있을 텐데 등기관은 등기법이 정하는 아주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실행하게 됩니다.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부 갑부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때 을을 뭐라고 부릅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등기 명의인은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인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이 등기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의 권리 추정력.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된 권리가 적법하게 존재한다라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이 등기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요 력은 힘력자고요. 요 추정은 추측하여 정한다라는 뜻인데 의미는 뭐냐면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을 때 추정한다 이런 용어를 쓰게 돼요. 민법에서 하셨죠? 100% 신뢰할 수 있을 때 뭡니까?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90% 신뢰할 수 있을 때 개연성이 있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50에서 60% 신뢰할 수 있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퍼센테이지별로 법률 용어가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100%는 의지한다, 본다, 간주한다. 90%는 개연성이 있다. 70에서 80%는 추정한다. 50에서 60%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추정은 70에서 80%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된 권리인 소유권이 존재한다고 70에서 80%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이 등기에는 있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되셨을까요? 네. 이러한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첫 번째 근거는 있느냐? 민법, 등기법 어디를 보더라도 명문에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규정은 없어요. 민법, 등기법 아무리 찾아봐도 추정이라는 단어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학설과 판례가 이론상 인정을 합니다. 학설과 판례가 이론상 인정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이론이 뭐냐?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시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동산의 공시방법은 뭡니까? 네? 점이요.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뭘까요? 등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점유는 우리 민법 제200조에서 추정력이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산은 점유하는 자가 권리자로 추정이 됩니다. 200조의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등기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유와 등기는 둘 다 공시 방법인데 어느 것이 좀 더 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이겠습니까? 등기입니다. 이건 불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 상대적으로 이거는 보다 상대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불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인 점유에도 추정력을 인정하는데 보다 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인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이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이죠. 국가공무원이 거짓의 등기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공무원이 해준 등기라서. 그 다음에 이 등기법이 정하는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이 등기가 나온 겁니다. 잘못된 등기라고 한다면 절차에서 탈락이 됐을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거짓의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손해가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보통은 갑이에요. 그러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 의무자가 같이 을과 같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거가 공동신청이라는 거. 시험과 관련해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근거 보셨고 뭐 다 보기는 좀 그렇고 다음 순환에 다 볼 것이고 이제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것만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 추정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물적 범위.
그 다음에 인적 범위. 요게 시험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요 물적 범위, 추정력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꼭 외워두셔야 돼요. 등기, 권리, 적법, 추정. 등기, 권리, 적법, 추정. 두 번째, 등기, 원인, 적법, 추정. 세 번째, 등기, 절차, 적법, 추정. 이걸 외워두셔야지만 암기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주로 판례가 출제가 되는데요. 판례를 일일이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그러면 등기권리 적법추정이는 무슨 뜻이냐면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는 등기명인에게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권리 적법추정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명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권리 적법 추정이에요. 여기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명인에게 전세권이 있다라고 70에서 80%는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권리 적법 추정입니다. 여기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명인에게 저당권이 있다라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권리 적법 추정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같이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채권, 피담보 채권.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명인에게 저당권이 있다라고 추정해 준다면 피담보 채권도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게 등기권리 적법 추정이에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임차권이 있다라고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겠죠. 맞습니까? 두 번째, 등기원인 적법 추정. 이때 이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을 기록하는 칸이 있어요. 매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다라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증여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증여가 있었다라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임대차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임대차가 있다라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이 기록되어 있다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다라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등기 원인 적법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은 이 등기는 이 절차를 거쳐서 나온 등기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절차를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절차 적법추정이라고 불러요. 등기절차 적법추정. 만약에 이것이 토지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서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돼요. 그걸 제공해야지만 이 등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대해서 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절차 적법추정이에요. 대리인이 등기를 대신 신청해서 이 등기가 나왔습니다.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이 돼서 이 등기가 나왔다면 대리권 수여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절차 적법추정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등기, 권리, 적법 추정, 등기, 원인, 적법 추정, 등기, 절차, 적법 추정. 인적 범위 몇 가지만 볼 텐데요. 첫 번째, 여기 허무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또는 사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추정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허무인이 뭐냐면 여기에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느냐면 홍길동 장군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적이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소설 속의 인물이죠. 맞아요. 소설 속의 인물을 허무한 사람, 허무인이라고 불러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 제가 나중에 낙향하면 현판을 허무인으로 쓸 거예요. 제가 찝어놨습니다. 허무인. 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등기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등기 신청하러 갈 수 있습니까? 없을 테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사자는 뭐냐면 민법에서 사용하는 사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대리 공부할 때 공부하셨습니까? 대리인과 보통 비교가 되면서 민법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심부름꾼을 얘기해요. 심부름꾼, 사자.
심부름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죽을 사자, 사자, 죽은 사람. 짐승이 있죠. 어흥하는 짐승. 한자를 못 씁니다. 너무 어려워서. 못 외웠어요. 오늘 올 때. 네. 근데 이거는 우리 법에서는 나오지 않죠. 그렇죠. 요 사자는 얘를 얘기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이 등기도 못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누구로 기록이 돼 있냐면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이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 등기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이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로 나눠서 이거를 판단합니다. 이게 요즘 민법과 등기법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상급의 문제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판례인데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시면 이 등기는 공동신청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같이 신청한 겁니다. 이때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을은 갑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이 등기는 어디까지나 갑이 해준 등기예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너 나랑 같이 등기소에 가서 같이 한 등기인데 왜 지금 딴소리 하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갑 전소유자와 같이 등기소에 가서 한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 추정력을 전소유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뭐냐면 공동신청. 이걸 근거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건 건물인데 갑이 신축을 했습니다. 갑이 신축을 했다면 이 건물의 소유권은 누가 갖습니까? 갑이 갖겠죠. 그리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건 정상적인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게 맞아요.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변동이 됐으니까 등기부에서도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맺습니다. 어떤 특약을 맺었냐면 갑이 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시가가 10억인데 내가 1억 원을 깎아줄 테니까 네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면 어떻겠느냐. 이유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면 대금이 1억 아낄 수 있죠.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겠죠. 이 특약에 의해서 무슨 등기가 이루어지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을은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1번 소유권 보존 을 이렇게 등기가 나타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모두 생략 등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모자는 모자 할 때 그 모자고요. 두자는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맨 앞대가리 등기 명의인을 생략한 등기, 이를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르는데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입니다. 요게 중간 생략 등기로 간주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갑이 생략된 거 맞죠? 이 모두 생략 등기. 이때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을은 요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요 전소유자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유는요.
이 보조등기는 갑과 을이 같이 등기소에 가서 한 등기가 아닙니다. 을이 혼자 한 등기예요. 맞습니까? 같이 가서 한 등기가 아니니까 전수의적의 권리시정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근거는 뭐라고요? 단독신청. 그래서 보존등기는 전수의적의 권리시정력을 주장할 수 없고 이전등기는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판례의 내용입니다.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추정력은 몇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만 좀 확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보실 거냐면 지웠네. 점유적 효력과 후등기 저지력이 남았죠. 그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